캘리포니아주 헌팅턴 비치에서 기름 유출이 심각해진 것은 관계자들의 대응 지연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미국의 슈퍼리치들은 오히려 재산을 크게 불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400대 부자들의 총 자산은 1년 만에 무려 40% 증가했습니다. 민권센터가 소속된 전국단체 미주 한인봉사교육단체 협의회가 어제 워싱턴 DC 백악관 앞 공원에서 삭발식을 하고 이민개혁 예산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김영환 먹자골목 상인번영회 회장과 뉴욕 한인회가 제15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 유공 정보포상을 수상했습니다. 앞으로 뉴욕주에서는 푸드 스탬프로 조리된 식당 음식도 구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캘리포니아주 헌팅턴 비치에서 유출된 기름이 수마일 떨어진 해변과 습지까지 퍼져 있는 상황입니다. 최소 3,000배럴의 기름이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렇게 피해가 심각해진 것은 관계자들의 대응 지연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제 AP통신은 캘리포니아주 헌팅턴 비치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조사관들에 따르면 주요 기름 유출에 대비한 사고는 송유관 내 압력을 감지하는 센서에 의존합니다. 갑자기 압력이 낮아질 경우 경보가 울리고 이 경우 송유관을 신속히 폐쇄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지난 2일 오전 2시 30분 해상 석유 시추업체 앰플파이 소유의 해저 송유관 압력 저하 경보가 울렸지만 해당 업체가 송유관을 폐쇄한 시간은 이날 오전 6시 1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앰플파이 측이 해안경비대의 대응센터 측에 유출 사실을 통보하는데 3시간이 넘게 걸린 셈입니다. 송유관 컨설턴트 겸 민간 사고조사관 리처드 커프리위츠는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가라는 건 공정한 질문이라며 만약 의심이 있었다면 경보가 울린 뒤 무엇이 잘못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즉각적인 후속 조치가 이어졌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주민들은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인 주민 피터 모지스 구티에레즈는 기름 유출을 막지 못해 사람들과 야생동물들, 지역 생태계에 해를 끼쳤다며 앰플파이 에너지와 100여 개 자회사들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헌팅턴 해변에서 공연을 하는 그는 유출로 인해 사업에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고 유출로 인해 오염물질에 노출됐거나 노출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회사가 위험과 영향에 대해 적절하고 시기적절한 통보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 5월까지 백신 접종이 실시된 덕에 4만 명에 육박하는 고령자와 장애인이 사망을 피할 수 있었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백신 접종률이 10% 상승할 때마다 코로나19 입원 환자와 사망자가 11에서 12%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일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에서 5월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국가건강보험제도인 메디케어 가입자 가운데 3만 9천 명이 사망을 피한 것으로 분석됐다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메디케어는 주로 65세 이상 고령자가 대상이며 말기 신장질환이나 루게릭병 등을 포함한 장애인도 가입돼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같은 기간 백신 접종 덕에 메디케어 가입자 중 약 26만 5천 명이 코로나19 감염을 모면했고 10만 7천 명은 병원 입원을 피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올해 1월에서 5월은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던 시기로 초기에는 백신 수급 등이 원활하지 않아 접종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2월 중순까지만 해도 전체 미국인 중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4%에 그쳤지만 5월 말에는 41%까지 올라갔습니다. 복지부는 분석 결과 백신 접종률이 10%포인트 상승할 때마다 메디케어 가입자 가운데 코로나19 입원 환자나 사망자는 11에서 1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는 하루 약 4천 명에 근접하며 정점에 도달했다가 점점 감소해 7월에는 하루 200에서 300명까지 내려왔지만 델타 변이로 다시 2천 명 이상으로 치솟았다가 최근에는 2천 명 아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가 식품의약국에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항체 치료제의 긴급 사용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해당 항체 치료제는 면역 체계가 손상된 사람들에 한해서 최대 1년 동안 코로나19에 대한 면역력을 증진시켜주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국과 스웨덴 합작사인 아스트라제네카는 어제 FDA에 자사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항체 치료제의 긴급 사용 허가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이 항체 치료제가 장기작용 항체 치료제는 처음으로 FDA로부터 긴급 사용 허가를 받을 것이라면서 백신으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손상된 면역 체계를 가진 사람들에 한해 사용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연구개발 책임자인 메넬라스 판갈로스는 백신으로 적절하게 보호받지 못하는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길 원한다면서 하지만 누가 이를 사용할지 결정하는 것은 보건당국에 달려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해당 치료제는 한 달에서 두 달의 보호를 제공하는 기존 약들과 달리 최대 1년 동안 면역력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고 말했습니다. 후기 단계 인체 실험에서 아스트라제네카의 항체 약물은 코로나19 발병 위험을 77%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험 참가자의 4분의 3 이상은 암이나 루푸스, 기타 심각한 질병에 걸리기 쉬운 다른 조건들로 면역 체계가 억제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판갈로스는 이 약물이 백신과 함께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도울 추가적인 선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FDA는 항체약이 가장 효과적이고 오래 지속되는 바이러스 방지 형태인 백신 접종을 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대표적 공업지대인 미시간주를 찾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자신의 역점 사업인 초당적 인프라 법안과 사회복지성 법안 의회 통과를 거듭 호소했습니다. 어제 바이든 대통령은 미시간 하월에서 국제기술자 연맹 훈련시설을 방문한 뒤 연설을 통해 우리는 국가로서 경쟁력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며 의회에서 정체 중인 초당적 인프라 법안과 사회복지성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호소했습니다. 미시간은 미국 내 대표적인 러스트벨트 지역으로 꼽힙니다. 지난 2020년 대선에서는 50% 이상이 바이든 대통령을 찍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지역 블루칼라 노동자들을 향해 인프라 복지 법안은 미국의 자존심을 다시 세울 방법에 대한 블루칼라 청사진이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미국의 자존심 회복은 아웃소싱이 불가능하다며 우리 가족과 아이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미국의 나파이프 교체에 배관공을 다시 투입하고 수천 마일의 송전선을 깔도록 전기공을 투입할 것이라면서 법안 통과로 인한 인프라 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초당적 인프라 법안이 다루는 광통신 인터넷, 교량, 철도 투자 등도 거론하며 법안 통과의 중요성을 거듭 호소했습니다. 민주당은 여전히 1조 달러 규모 초당적 인프라 법안과 3조 5천억 달러 규모 사회복지성 지출 법안을 두고 당내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하원 진보파에 기존 3조 5천억 달러 규모였던 사회복지성 지출 법안을 1조 9천억 달러에서 2조 2천억 달러로 줄이는 방안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미국의 슈퍼 리치들은 오히려 재산을 크게 불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400대 부자들의 총 자산은 1년 만에 무려 40% 증가했습니다.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2021년 포브스 400대 미국 부자 순위를 발표하면서 이들의 총 자산이 2020년 3조 2천억 달러에서 올해 4조 5천억 달러로 40%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400대 부자 랭킹의 마지노선은 21억 달러였지만 올해는 전반적인 부의 증가에 힘입어 29억 달러로 높아졌습니다. 1위에는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가 지난해보다 220억 달러 늘어난 2,010억 달러의 순자산으로 4년 연속 1위에 올랐습니다. 포브스 부자 순위에서 개인 자산이 2천억 달러를 넘어선 것은 베이조스가 사상 처음입니다. 주가 급등에 힘입어 자산을 3배 가까이 불린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1,905억 달러로 2위에 올랐습니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 경영자 역시 지난 1년간 주가가 63% 치솟은 덕분에 3위 자리를 그대로 지켰고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는 세기의 이혼 여파로 4위로 밀려났습니다. 구글 공동 창업자인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이 나란히 5위에서 6위,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은 8위에 올랐습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부동산 가치가 하락한 탓에 25년 만에 처음으로 포브스 400대 부자 순위에서 밀려났습니다. 워싱턴 DC에서는 매일 이민개혁 예산안의 의회 통과를 압박하는 활동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민권센터가 소속된 전국 단체 미주 한인 봉사교육단체 협의회는 어제 워싱턴 DC 백악관 앞 공원에서 삭발식을 하고 예산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민권센터가 소속된 전국 단체 미주 한인 봉사교육단체 협의회가 어제 워싱턴 DC 백악관 앞 앨립스 공원에서 삭발식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삭발식엔 연방 상원의 예산안 통과에 필요한 50명의 상원 의원 표와 상원 의장 겸 부통령 카말라 해리스를 합친 숫자를 상징하는 51명에 육박하는 전국 단체들 대표자, 드리머 및 타민족 이민자 단체 대표자, 여성 등이 조를 나누어 삭발을 감행했습니다. 집회와 삭발식 참가자들은 최근 의회 입법심사관이 밝힌 이민개혁 예산안에 예산 조정안 첨부 부적격 소견에 상관없이 연방 상원 의장인 해리스 부통령과 지도부가 본회의 표결을 상정하고 반드시 예산안을 통과시키라고 외쳤습니다. 민권센터는 이민자 모임 소속 회원들과 실무진 20여 명이 버스를 대절해 집회에 참석하고 존박 사무총장, 김갑송 국장과 차주범 선임 컨설턴트가 삭발에 동참했습니다. 민권센터 존박 사무총장은 한국 민주화 운동의 투쟁 방식 중 하나였던 삭발식으로 이민개혁을 간절히 열망하는 한인과 이민자 커뮤니티의 의지를 보여주고자 한다며 미국 다수의 대중 여론도 찬성하는 서류 미비자 합법화와 이민개혁을 연방의회가 반드시 통과시키고 오랫동안 이어진 이민 이슈의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뉴욕 지역에선 민권센터와 뉴욕 이민자 연맹 등 단체들이 법안 심의와 표결 진행에 열쇠를 쥔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를 표적으로 자택 앞 집회, 트위터 폭풍, 전화 걸기 등의 전방위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김영환 먹자골목 상인 번영회 회장과 뉴욕 한인회가 제15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 유공 정보 포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제15회 세계 한인의 날을 기념해 유공 정보 포상자 명단을 어제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뉴욕 일원 개인 및 단체로는 김영환 먹자골목 상인 번영회 회장이 국민포장을, 뉴욕 한인회가 대통령 표창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재외동포 정보포상은 제15회 세계 한인의 날을 기념해 재외동포들의 권익신장과 동포사회의 발전에 공헌한 국내외 유공자에게 수여하는 정보포상입니다. 김영환 먹자골목 상인 번영회 회장은 뉴욕 지역에 한식을 전파하고 뉴욕 시의원 출마를 후원하는 등 동포사회의 정치적 권익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포장을 수여받았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61년간 뉴욕 일원 한인회를 대표하면서 재외동포와 모국 간 연대 강화와 발전에 노력해왔고 팬데믹 대응 사랑 나눔 릴레이 펀드 캠페인과 한인사회 정치적 신장, 아시안 혐오 범죄 대응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푸드 스탬프로는 조리가 된 음식 등을 구입할 수 없었습니다. 과일이나 채소, 빵과 곡물 등만 적용 대상이었는데요. 앞으로 뉴욕주에서는 푸드 스탬프로 식당 음식도 구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4일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브루클린 브라운스빌 레크레이션 센터에서 푸드 스탬프 수혜자가 식당과 델리 등에서 조리된 음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뉴욕주 빈곤가정 장애지원국이 연방 농무부에 식당 급식 프로그램을 신청하도록 하고 뉴욕주 내 푸드 스탬프 수혜자도 식당과 델리 및 식료품점에서 조리됐거나 조리되는 음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이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노숙자와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가장 많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뉴욕주 규정에 따르면 푸드 스탬프 수혜자들은 과일과 채소, 빵과 곡물, 유제품, 고기와 생선 등만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조리가 된 식당 음식과 핫푸드는 물론 주류와 비누, 애완동물 사료나 비타민, 휴지, 탈취제 등도 구입할 수 없고 LA와 샌프란시스코, 샌디에이고 등 일부에서만 연방 식당 급식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편 이날 호컬 주지사는 $2,500만 규모의 식당 재건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업주들의 신청을 당부했습니다. 뉴욕주로부터 해당 기금을 지원받은 푸드뱅크와 비상식품 공급업체 등은 식당 재건 프로그램에 참여한 식당들의 음식을 구입해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식당 재건 프로그램은 주 농무부 웹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뉴욕 맨하튼의 아파트 시장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올해 3분기 아파트 거래 건수는 3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뉴욕타임스는 올해 3분기 뉴욕 맨하튼의 아파트 거래 건수가 4,523건으로 3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부동산 거품이 터지기 직전이었던 2007년에 3,939건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맨하튼 아파트 거래량이 폭증한 것은 코로나19 사태가 소강 국면에 접어든 것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거래업체인 더글러스 엘리먼의 감정평가사인 조너선 밀러는 그동안 밀렸던 거래가 체결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코로나19 사태가 극심했던 뉴욕 도심에서 벗어난 외곽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었고 올해 들어서는 이런 추세가 역전됐다는 겁니다. 실제로 뉴욕 맨하튼 아파트의 거래량은 코로나19 사태가 한창이었던 지난해 3분기에 비해 3배나 늘었습니다. 올해 3분기 맨하튼 아파트의 전체 거래액은 9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한편 3분기에 팔린 맨하튼 아파트의 중간값은 111만 5천 달러로 지난해보다 1.4% 상승했습니다. 정부가 산불 진화를 위해 지속시간이 긴 난연제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점점 더 기승을 부리는 중서부 지역 산불을 발화 전에 아예 차단하는 방식으로 산불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어제 산림청이 산불 진화를 위해 지속기간이 긴 난연제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산림청은 페리미터 솔루션사의 난연제 효과가 최소 몇 달 동안 지속되면서 산불 예방 효과를 높여줄 것으로 보고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이 물질은 산불이 타고 있는 현장에서 소방 항공기에서 투하하던 이 회사의 빨간색의 난연제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색깔이 더 투명하고 지상에서 일하는 소방관들과 장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 본사를 둔 페리미터 솔루션사의 에드워드 골드버그 최고 경영자는 이 난연제를 사용하면 게임 체인저가 돼 모두들 안심할 수 있을 것이고 거의 1년 동안은 뿌린 곳에서 머물며 효과가 유지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선은 전기 등 설비 회사와 철도 회사 같은 기업 고객들을 상대로 판매를 시작하겠지만 일반 주택이나 상가 같은 건축물을 보호하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회사의 기존 난연제는 비에 씻겨나가는 단점이 있었지만 이번 제품은 5cm 정도의 많은 비가 내린 뒤에도 효과가 지속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난연제가 사용되면 산불 지역 전체의 발생 건수가 크게 줄고 소방 인력의 절감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국무부가 2017년 이후 3년 만에 처음으로 핵탄두 보유량을 공개했습니다. 국무부는 현재 미국이 보유한 핵탄두는 3,750개로 지난해보다 55개, 2017년에 비해 72개 감소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보유한 핵탄두는 소련과의 냉전 시절인 1965년 31,255개로 정점을 보였고 이후 계속해서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핵탄두 보유량 발표는 바이든 행정부가 러시아와 핵 감축 협상을 재개하려는 시점에서 공개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에 있는 밀피타스시는 지난 2일 오후 시립도서관 강당에서 578돌 한글 창제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밀피타스시는 2013년부터 한글 창제를 기념해 한글날 직전 토요일을 코리안 알파벳 데이로 선포하고 기념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올해도 시와 시의회의 선포 후 그 증서를 한국어 교육재단에 전달했습니다. 밀피타스 시는 다민족 문화를 존중하고 한글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높이 평가한다며 시립도서관에는 한국 도서를 비치하도록 조치했고 세계 최고 금속 활자본인 직지심체 요절 영인본도 전시하도록 했습니다. 메릴랜드주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메릴랜드 하워드 카운티 엘리코시티 내 한인 상권 밀집 지역 일대가 코리아타운으로 지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9일 레리 오건 메릴랜드 주지사의 한국인 배우자인 유미 오건 여사와 이수혁 주미 대한민국 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프닝 행사를 개최하고 대한민국의 기와와 단청, 모공 장인들을 섭외해 제작한 상징 조형물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메릴랜드주는 주 상하원 의원들과 한인동포 사회 리더, 종교 지도자와 주민, 그리고 비한인 커뮤니티까지 하나가 돼 이룬 프로젝트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중부와 캐나다를 잇는 다리를 건너려던 차량 검문 과정에서 폭발물이 발견돼 다리가 10시간 동안 폐쇄되고 큰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와 캐나다 온타리오주 윈저를 잇는 앰베서더 다리가 4일 오전 9시께부터 일시 폐쇄됐습니다. 캐나다 국경 경비대 측은 차 안에서 2개의 비활성 수류탄이 발견됐다며 백색 가루 물질 속에 수류탄이 들어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운전자는 캐나다 국경 경비대에 체포됐다가 불기소 처분을 받고 미국 국경 경비대에 인도됐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3도, 섭씨 23도, 밤 최저 기온은 59도, 섭씨 15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도 화창하겠습니다. 토요일 역시 화창하겠지만 밤 늦게는 30% 정도로 소나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